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여기까지 했을 때 뭔가 찝찝하다면 옛날 사람, 별 문제 없이 깔끔하다고 생각하면 요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태양계 행성 외우는 것만으로도 우린 세대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때 수금지와 목토, 천해, 명, 이 태양계 주변 9개 천체를 지칭했던 행성의 정의는 명왕성 주변에서 비슷한 크기의 작은 천체들이 마구 발견되면서 큰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명왕성을 계속 행성으로 부른다면 이 새로 발견된 수백 개의 소천체들 역시 행성으로 불려야 했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행성이 너무 많아집니다. 결국 2006년 천문학자들은 명왕성을 포함한 이 새로운 소천체들까지 모두 행성으로 인정해줄지, 아니면 이참에 이상한 궤도를 그리면서 신경을 거슬리게 했던 명왕성까지 쫓아내버릴지, 이 두 가지 선택지를 두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인류는 수천 년 동안 명확한 정의 없이 그저 관습적으로 써왔던 행성이란 단어에 과학적인 정의를 부여했죠.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행성의 정의에 따라서 결국 명왕성은 행성의 지위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양계 행성은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딱 이 8개만 남게 되었죠. 하지만 이 당시에 결정되었던 행성의 정의에 대해서 지금도 적지 않은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시 국제천문연맹에선 기존에 혼란스럽게 쓰이던 행성이란 단어에게 과학적인 지위를 부여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오히려 과학적이라기보단 인류의 관습에 기댄 비과학적인 정의가 되어버렸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최근 이 찝찝한 행성의 정의를 보다 더 과학적인 방식으로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아주 흥미로운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논문의 제목도 아주 대담한데요. Moons are planets. 달도 행성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단순히 명왕성 혼자만의 행성 지위를 복권시키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달, 위성까지 모두 행성으로 불러야 한다는 신박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문을 읽어보다 보니 단순히 이상한 소리 취급하기엔 꽤나 그 주장이 논리적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겐 2006년에 급하게 만들었던 이 엉성한 정의가 아니라 제대로 각 천체들의 특성을 반영한 보다 과학적인 진짜 정의가 필요한 건 아닐까요? 우주먼지 현자타임즈, 어쩌면 명왕성을 둘러싼 두 번째 전쟁의 불씨가 될지 모르는 이들의 신박하고 매력적인 주장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흔히 인류가 지구 중심 모델을 버리고 태양 중심 모델을 받아들인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을 거치면서 우리 지구와 함께 하늘에서 맨눈으로 볼 수 있었던 천체 5개를 포함해서 수, 금, 지, 화, 목, 토, 이 6개의 천체만을 태양계 행성으로 부르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건 우리가 천문학의 역사에 대해서 가장 크게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코페르니쿠스 혁명 이후로도 200년 가까운 아주 긴 시간 동안 천문학자들은 이 6개의 천체뿐만 아니라 지구의 달과 같은 행성 주변의 위성까지 모두 행성으로 불러왔습니다. 이번 논문에서 연구진은 18세기부터 21세기까지 400년 가까운 긴 시간 동안 발표된 행성을 언급한 거의 모든 논문, 책, 문헌들을 샅샅이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태양 중심 모델을 받아들인 이후부터 이 당시 천문학자들이 행성이란 단어를 어떤 의미로 써왔는지를 분석했는데요. 놀랍게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천문학의 역사가 사실은 크게 왜곡된 사실과는 다른 허구였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17세기 갈릴레오는 망원경으로 직접 달을 바라보면서 달의 표면도 지구처럼 울퉁불퉁한 산맥과 골짜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사실을 통해 갈릴레오는 하늘에 떠있는 달 역시 우리가 발로 밟고 있는 지구와 똑같은 물질로 이루어진 또 다른 행성이라고 생각했죠. 이후 목성 곁을 돌고 있는 거대한 위성 4개를 발견했을 때에도 갈릴레오는 이들 역시 목성과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는 또 다른 행성으로 지칭했습니다. 갈릴레오가 발견한 목성 주변의 새로운 행성들은 우주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라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하늘에 떠있는 모든 행성들이 오직 지구라는 한 장소만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갈릴레오가 발견한 목성 주변의 새로운 행성들은 지구가 아닌 목성이라는 또 다른 곳을 중심으로 돌고 있었죠. 이후 토성 곁에서 새로운 위성 타이탄이 발견되었을 때에도 이 당시 천문학자 카시니, 하이원스 역시 타이탄도 하나의 행성으로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신 이 당시 천문학자들은 스스로가 직접 태양 곁을 돌고 있는 천체를 주행성, 프라이머리 플래닛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달, 목성, 토성 주변의 위성처럼 더 덩치 큰 행성 곁에 붙잡혀서 함께 돌고 있는 천체를 부행성, 세컨더리 플래닛이라고 불렀죠.
하지만 주행성과 부행성, 이 두 가지 모두 행성이라는 더 큰 카테고리의 하위 분류로 인식했을 뿐 지금처럼 행성과 위성을 엄격하게 구분하진 않았습니다. 애초에 위성, 새들라이트란 단어 자체도 천문학자 케플러가 수행원, 보디가드를 뜻하는 라틴어 세틀라티부스에서 가지고 온 용어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단순히 그 천체가 갖고 있는 역할을 의미했을 뿐 위성과 행성을 다른 종류의 천체로 구분했던 건 아닙니다. 마치 누군가 수행원, 보디가드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가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닌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17, 18세기 천문학자들이 생각한 행성의 정의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당시 갈릴레오는 흥미로운 기준을 적용해서 태양과 같은 별, 그리고 지구 목성과 같은 행성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직접 밝게 빛나는 천체를 별이라고 불렀고 스스로 빛나진 않지만 태양빛을 반사해서 하늘에서 밝게 보이는 천체를 행성으로 불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목성과 토성처럼 똑같이 태양빛을 반사해서 밝게 보이는 달 역시 행성에 포함되죠. 게다가 갈릴레오는 초승달 위로 지구에 반사된 태양빛이 다시 비춰지는 지구조 현상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그는 지구 역시 달과 마찬가지로 태양빛을 반사하며 빛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죠. 그리고 이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지구 역시 그저 태양 곁에 붙잡혀서 태양빛을 반사하며 빛나고 있는 작은 행성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원래 천문학자들은 달, 위성도 행성의 하나로 생각하며 별다른 구분 없이 불러왔습니다. 코페르니쿠스 혁명 이후에도 이 방식은 아주 오랫동안 이어졌죠. 각각의 천체가 어떤 모양의 궤도를 그리고 있는지는 그저 부수적인 성질이었을 뿐 각 천체의 본질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성질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천문학자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죠. 이번 연구에서 진행한 방대한 문헌 분석에 따르면 19세기가 될 때까지 천문학자들의 논문 속에서 표현한 행성에 대한 의미는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8, 19세기를 넘어오면서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먼저 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이 당시에 프로페셔널 천문학자가 아닌 비전문가 일반 시민들이 집필한 교과서, 대중교양서, 여러 문헌들에서 갑자기 태양계 행성의 의미를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8개의 덩치 큰 천체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왜 이런 변화가 벌어진 걸까요? 이번 연구에서 연구진은 전통적으로 쭉 사용해오던 점성술적인 관습을 버리고 싶지 않았던 일반 대중의 심리에서 그 원인을 발견합니다. 전통적으로 고대 점성술은 지구의 하늘 위에서 배경 별과 달리 눈에 띄게 자리를 바꾸면서 움직이던 천체들마다 각각의 신화, 이야기를 붙이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인류가 알고 있는 행성의 개수가 겨우 4-5개 수준이었을 때에는 큰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19세기에 들어오면서 너무나 많은 위성들, 소행성들이 발견됩니다. 그 많은 수의 행성들에게 전부 신화, 이야기를 갖다 붙이기에는 신화 속 신의 개수가 너무 부족했죠. 한편 점성술의 잔재로 인해서 태양계 행성은 어떤 체계적인 순서, 서열에 따라 놓여있다는 관점이 자리 잡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딱 덩치 큰 주요 천체들만 태양계 행성으로 부른다면 깔끔하게 순서대로 수, 금, 지, 화, 목, 토, 천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 각 행성 곁을 도는 위성까지 포함시키게 되면 위성들은 행성보다 앞에도 놓일 수 있고 뒤에도 놓일 수 있기 때문에 태양계 행성의 순서를 깔끔하게 정리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주요 천체들을 제외한 나머지 위성과 소행성들을 행성보다 아랫 단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천체로 격화시키는 관습이 생겨버렸죠. 게다가 어차피 위성들은 그 중심에 있는 모행성과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지구의 밤하늘에서 봤을 때 그 중심의 행성과 같은 자리에서 보입니다. 따라서 점성술사들은 굳이 중심의 모행성과 그 주변의 위성들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졌죠. 그래서 덩치 큰 주요 행성들만 점성술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기 시작했고 같은 방향의 하늘에서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 위성들에겐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게 된 겁니다. 결국 과학과는 거리가 먼 이런 민간의 관습으로 인해서 태양계 행성은 오직 덩치 큰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이 8개뿐이란 인식이 일반 대중들에게 퍼지게 되었죠. 더욱 흥미로운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민간의 관습을 반대로 천문학자들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양상을 보인다는 겁니다. 연구진은 시대별로 천문학자들이 쓴 과학 논문, 교사들이 집필한 과학 교과서,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집필했던 여러 문헌들에서 사용한 태양계 행성의 의미 변화를 비교했는데요. 놀랍게도 코페르니쿠스의 혁명 이후 민간에서 먼저 자리 잡은 이 잘못된 개념이
다시 반대로 천문학자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결국 천문학자들도 이 민간의 5개념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수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죠. 그렇다면 대체 왜 이 당시 천문학자들은 별다른 저항 없이 이 민간의 비과학적인 관습을 받아들이게 된 걸까요? 이에 대해선 행성 천문학 분야의 슬픈 역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170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해마다 출간된 행성 천문학 분야의 논문의 수를 보여줍니다. 꾸준히 증가하던 논문의 수는 1781년 천왕성의 발견과 함께 더 급격하게 증가하죠. 그런데 갑자기 1900년에서 1950년 사이 약 50년간 논문의 증가가 정체하는 구간이 보입니다. 이 시기는 바로 천문학자들의 태양계 행성에 대한 관심이 뚝 떨어졌던 시기죠. 바로 이 시기를 행성 천문학의 대침체기라고 부릅니다. 20세기의 시작과 함께 태양계 행성에 관한 관심이 뚝 떨어진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관측 기술이 현대화되면서 이젠 한꺼번에 너무나 많은 수의 태양계 천체들을 발견하게 되었죠. 예전처럼 가끔가다 덩치 큰 새로운 행성 하나하나를 발견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젠 한꺼번에 너무나 많은 천체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더 이상 태양계에서 새로운 천체를 발견하는 건 중요한 일이 아니게 된 겁니다. 게다가 태양계 천체들을 연구하는 것보다 훨씬 재밌는 연구거리들이 쏟아진 시대이기도 하죠. 이때쯤 우리 은하 바깥 수많은 외부 은하들의 존재가 확인되었고 우주가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도 발견됩니다. 우리 태양계가 공부해야 할 우주의 전부인 줄만 알고 있던 천문학자들은 태양계보다 훨씬 재밌는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되면서 많은 수의 천문학자들이 다른 분야로 빠져나가게 되었죠. 이렇게 약 50년간의 침체기를 맞았던 행성 천문학 분야는 다시 1950년대가 되면서 두 번째 부흥기를 맞이합니다. 드디어 로봇 탐사선들을 직접 보내서 다양한 태양계 행성들을 바로 곁에서 바라보고 사진을 찍고 탐사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침체기 이후 다시 1950년의 시작과 함께 행성 천문학 분야의 논문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필이면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태양계 행성에 대한 이 왜곡된 인식이 빠르게 자리 잡은 시기도 딱 이 침체기와 일치하죠. 아쉽게도 이 침체기와 맞물리면서 천문학자들 역시 대중들에게 자리 잡은 태양계 행성에 대한 5개념을 바로잡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사이 프로페셔널 천문학자들 역시 과학이 아닌 점성술의 잔재에서 비롯된 태양계 행성에 대한 이 5개념을 그대로 답습하게 되어버린 거죠. 결국 이 침체기를 보내면서 조그마한 위성과 소행성은 행성과는 다른 종류다 라고 하는 지금의 인식이 하나의 정립된 과학적인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되었죠. 이 그래프는 수백 년간 발표된 천문학 논문에서 소행성, 아스테로이드라고 하는 단어 대비 작은 행성, 스몰 플래닛 또는 마이너 플래닛이라고 한 단어가 얼마나 많은 빈도로 등장했는지를 비교한 겁니다. 원래는 소행성이란 단어 못지않게 절반 정도의 적지 않은 빈도로 작은 행성이란 표현도 많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1900년대 침체기를 맞이하면서 점점 작은 행성이란 표현은 쓰이지 않게 되었죠. 그런데 다시 21세기가 되면서 천문학자들이 혼란을 겪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명왕성과 비슷한 크기와 궤도를 갖고 있는 수많은 작은 천체들이 발견되면서 50년간 잊혀진 채 쓰이지 않고 있던 작은 행성이란 표현이 다시 증가해 나가고 있죠. 결국 이번 연구진은 아주 방대한 문헌 분석을 통해서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이 주요 천체만을 행성으로 불러야 한다는 인식은 과학이 아닌 비과학적인 인식에 기반한 개념이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인식 속에서 2006년 당시의 투표가 진행되는 바람에 너무나 비과학적인 방식으로 행성을 정의하는 잘못된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하고 있죠. 그렇다면 대체 행성을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는 걸까요? 2006년 당시 국제천문연맹회의에서 결정한 행성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태양 주변 궤도를 돌아야 한다. 둘째, 충분히 질량이 커서 둥근 형태를 가져야 한다. 셋째, 주변 영역에서 가장 지배적인 궤도를 가져야 한다. 이 가장 마지막 주변에서 지배적인 궤도를 가져야 한다는 이 조항 때문에 결국 명왕성은 행성의 지위를 잃게 되었습니다. 명왕성은 곁에 자신의 절반만한 크기를 갖고 있는 위성 카론과 함께 서로의 곁을 함께 돌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전히 이 마지막 조항에 대해선 과연 과학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비판들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천체의 궤도는 그 천체가 갖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태양 곁을 도는 행성, 소행성, 해성 등 다양한 천체들의 궤도는 태양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을 지나가는 다른 덩치 큰 천체들에 의한 중력 효과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궤도는 계속 서서히 바뀌죠. 그래서 외부 영향으로 인해서 궤도가 바뀔 때마다 똑같은 천체가 어떨 땐 행성이 되고 또 어떨 땐 행성이 될 수 없는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이런 일은 실제 우리 지구에게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지구도 명왕성과 같이 자기 덩치에 비해서 그리 작지 않은 위성, 달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 달과 지구 사이 거리가 멀어지면서 아주 멀리 벗어나게 되면 지금의 명왕성 카론처럼 지구와 달도 서로가 서로의 곁을 도는 궤도를 갖게 되죠.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지면 결국 2006년 인간 스스로가 만든 잣대에 따라서 인간들이 살고 있는 지구마저 행성이 아닌 것으로 강등당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논문에서 연구진은 각 천체 자체의 성질과는 상관없이 외부 영향으로 인해서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궤도를 가지고 무엇이 행성이고 행성이 아닌지를 구분하는 건 비과학적이라고 지적하죠. 우리는 어떤 동물이 포유류인지 아닌지를 분류할 때 땅 위를 움직이는 동물이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동물들이 어떤 피부, 골격 구조, DNA를 갖고 있는지 그 동물의 실제 특성을 가지고 분류해야 하죠. 땅 위를 움직이고 바닷속을 헤엄치는 건 그저 각 동물의 활동 반경만 보여주는 것일 뿐 그것 자체가 동물을 분류하는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행성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 걸까요? 재밌게도 연구진은 각 천체가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한 성질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복잡도, 컴플렉시티를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태양계 행성과 위성은 아주 다양한 성질을 갖고 있죠. 대부분의 암석 위성과 행성들은 표면에 울퉁불퉁한 산맥과 지질 활동의 흔적을 갖고 있습니다. 토성의 위성 타이탄의 경우 표면에 호수가 존재하고 아주 두꺼운 대기권도 갖고 있죠. 목성의 위성 유로파,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는 두꺼운 얼음 표면이 있고 그 아래 바다도 존재합니다. 목성의 위성 이오의 경우에는 활발한 화산의 흔적도 볼 수 있죠. 뉴 호라이즌스 탐사선이 직접 곁을 지나가면서 포착한 명왕성의 모습을 보면 명왕성도 이들 못지않게 활발한 지질 활동의 흔적과 복잡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성보다 훨씬 크기가 작은 성간 먼지나 소행성으로 가면 이들의 성질은 훨씬 단순해지죠. 소행성엔 바다도 없고 대기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행성보다 훨씬 덩치 큰 별, 블랙홀로 가면 이들의 성질 역시 단순해지죠. 별과 블랙홀도 산맥과 골짜기가 존재하지 않고 구름과 호수, 바다도 존재하지 않죠. 아주 작은 전자 한 개부터 우주 전체에 이르기까지 우주에 있는 것들이 스케일에 따라서 얼마나 높은 복잡도를 갖고 있는지를 비교하면 정말 흥미롭게도 딱 태양계 행성과 위성들이 해당하는 질량 범위에서 눈에 띄게 복잡도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무 질량이 부족하면 중력이 부족해서 충분히 둥근 모양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온도도 뜨겁지 못해서 강한 자기장과 지질 활동, 화산과 호수와 같은 복잡한 특징을 얻을 수 없죠. 반대로 질량이 너무 지나치게 무거워지면 이젠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표면에 산맥과 바다, 호수와 같은 복잡한 특징을 가질 수 없고 그저 모두 화염으로 덮여있는 단순한 별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외부 영향으로 인해서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궤도와 같은 애매한 기준이 아니라 천체 자체의 본연의 성질만을 기준으로 다시 행성의 정의를 만든다면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질량이 충분히 커서 충분히 둥근 형태를 가져야 한다. 둘째, 질량이 너무 크진 않아서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은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 연구진은 딱 이 질량의 상한과 하한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훨씬 깔끔하게 그리고 민간의 비과학적인 점성술 같은 관습과는 무관한 과학적인 관점으로 행성을 구분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딱 절묘하게도 이 질량 범위에 들어오는 행성들만 다른 종류의 천체들에 비해서 확연하게 높은 복잡도를 보여주죠. 2006년에 통과된 행성의 정의는 의도적으로 명왕성과 작은 천체들을 쫓아낼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항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매끄럽게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물리량 위에서 수학적인 기준을 준 것도 아니죠. 그냥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시된 이 새로운 방식은 깔끔하게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질량과 복잡도라는 물리량 위에서 수학적인 범위만 딱 그어줌으로써 훨씬 과학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죠. 이렇게 새로 제안된 기준에 따르면 태양계 주변을 맴도는 소행성 이상의 거의 모든 천체들은 다 행성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수, 금, 지, 화, 목, 토, 천해 이 8개뿐만 아니라 명왕성 그리고 현재 위성과 외소행성으로 불리는 거의 모든 천체들이 다 행성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이 모든 행성들을 성질에 따라 하위 분류를 해본다면 이 벤 다이어그램과 같이 나눠볼 수 있습니다. 지구, 화성, 수성, 달, 세레스는
모두 규산염 광물을 갖고 있는 행성이죠. 여기에 명왕성, 타이탄, 유로파까지 더하면 모두 화산 활동을 하고 있는 행성입니다. 바다를 갖고 있는 행성으로는 지구, 명왕성, 타이탄, 유로파, 이오 등을 꼽을 수 있죠. 이처럼 각 행성들의 세부적인 특징만 다른 것일 뿐 위성, 외소행성과 같은 모호한 기준 없이 모두 깔끔하게 행성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애초에 2006년 투표 당시 천문학자들을 가장 불편하게 만들었던 포인트는 이렇게 가다간 태양계 행성의 개수가 너무 지나치게 많아지게 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논문은 애초에 왜 그러면 안 되는가라고 하는 역질문을 던진 셈입니다. 태양계 행성의 개수가 너무 많아지면 곤란하다라는 관점 자체가 민간의 점성술적인 잔재라는 것이죠.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서 정의만 할 수 있다면 행성이 8개가 되든 9개가 되든 1000개, 10,000개가 되든 중요한 문제는 아닐 겁니다. 물론 신화 속에 등장하는 신의 개수가 부족해서 곤란해진 점성술사들만 빼고 말이죠.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이번 논문의 공저자에 명왕성을 탐사했던 뉴 호라이즌스의 책임자 앨런 스턴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이번 논문의 주장을 명왕성 극성 팬들의 억지 부리기라고만 하긴 어렵습니다. 2006년에 급조된 행성의 정의엔 과학적으로 엄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특히 태양계 바깥 다른 별 곁을 도는 다양한 외계 행성들이 이제 막 발견되던 시점에 만들어진 조항이기 때문에 최근에서야 발견된 훨씬 복잡하고 이상한 궤도를 돌고 있는 외계 행성들은 품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진 당시의 명왕성 퇴출 결정은 과학적인 결정이었다는 인식이 우세하지만 2006년에 만든 이 엉성한 행성의 정의 기준도 그 수명은 그리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명왕성이 행성인가 아닌가는 우리 우주가 또는 명왕성이 결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우주를 바라보는 인간들이 입맛에 맞게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죠. 만약 또다시 위성, 외소행성들을 모두 행성으로 포함시키는 새로운 정의가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이제 명왕성은 외소행성이 아니라 곁에서 함께 돌고 있는 위성 카론과 함께 모두 다 행성으로 인정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둘은 서로 함께 맞물려 돌고 있는 이중 행성, 바이너리 플래닛으로 불리게 되겠죠. 1930년 처음 발견된 직후 행성으로 불리다가 돌연 행성의 지위를 박탈당했다가 또다시 행성의 지위를 돌려받게 된다면 계속해서 결정을 번복하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명왕성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과학적 정의와 법칙들은 우주, 자연에 내재되어 있는 우주 본연의 특징을 인간이 발굴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주 본연의 특징과는 무관하게 단순히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인간의 언어로 쉽게 이해하고 번역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발명하는 것인가? 명왕성 그리고 행성의 정의를 둘러싼 이 논쟁은 수세기째 과학 철학자들 사이에서 이어지고 있는 이 고민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인간의 언어로 만든 투박한 서랍 속에 이 거대한 우주를 분류하고 정의하고 우겨넣는 것은 너무나 고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겠죠. 그리고 바로 그 서랍을 보다 세련되게 디자인하고 개선시켜 나가는 과정을 우린 과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논문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우주먼지 현자타임즈 오늘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